설날 당일 내 아들 김태민은 아버지에게 약 4천만 원짜리 현대 제네시스를 선물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최악의 엄마라고 적힌 냅킨을 건넸다. 일주일 후 그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떻게 시작된 이야기인지 들려주겠다. 먼저 할머니의 목소리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우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도시를 알려달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걸 우리는 좋아한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시청 중인 박폴린님께 인사를 전한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다. 20년 동안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건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하는 거라고 믿었다. 아들이 무언가를 원하면 어떻게든 구해주었다. 돈이 필요하면 줬다. 실수를 하면 내가 고쳤다. 그게 사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이름은 김설아, 직업은 학교 교사다. 나는 아들 김태민을 대부분 혼자 키웠다. 태민이가 8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났고 태민이가 15이 되었을 때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엄격한 부모가 되었고 아버지는 재미있는 부모가 되었다. 태민이는 아버지를 쿨한 부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를 규칙 만드는 사람이라 불렀다. 상처가 났지만 나는 계속 노력했다. 생일, 학교 행사,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아버지는 값비싼 선물과 큰 약속을 들고 나타났다가 몇 주 동안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항상 내가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다. 태민이는 내가 숙제를 물어보면 눈을 굴렸다.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규칙을 세우면 투덜거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전화를 하면 태민이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마치 내 아이를 잃어가는 기분이었다. 설날 아침은 항상 나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몇 해는 태민이가 아버지와 보내고 나에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다른 해에는 이번처럼 초대를 받았지만 손님처럼 느껴졌다. 초대장은 문자 메시지로 왔다. 아버지 집에서 설날 저녁 3시. 디저트 가져오세요. 따뜻한 말도 설렘도 없고 그냥 지시사항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갔다. 태민이가 예전에 산타 요정 같아라고 말하던 빨간 스웨터를 입고 그때 그는 그 농담을 하며 웃었지만 이제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집안은 칠면조와 전나무 향기로 가득했지만 공기는 차갑고 불편했다. 태민이는 작은 상자를 들고 거실에 서 있었다. 안에는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와 있었다. 아버지의 여자친구 이서진, 몇몇 이웃들, 심지어 이서진의 10대 딸 이다은까진 나보다 더 따뜻하게 맞이받았다. 아버지의 태민이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할 때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셨죠. 저에게 남자가 되는 법을 보여주셨으니 특별한 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금덩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상자를 건넸다. 반짝이는 검은색 자동차 열쇠를 보자 모두가 숨을 삼켰다. 현대 제네시스예요, 태민이가 말했다. 아버지가 항상 원하시던 거죠. 저축해서 어제 샀어요. 방 안은 환호성과 포옹으로 폭발했다. 모두가 뛰며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아무도 챙겨주지 않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그런 차를 열 때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 아니라 태민이가 진짜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문제였다. 그는 아버지를 영웅으로 보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제야 하루 종일 처음으로 나를 돌아봤다. 아, 엄마 것도 잊지 않았어요. 비웃듯 말하며 구겨진 냅킨을 식탁 위로 던졌다. 나는 천천히 펼쳤다. 검은 매직으로 최악의 엄마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본 듯 킥킥거렸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서진은 휴대폰을 보는 척했다. 태민이는 팔짱을 낀 채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냅킨을 한 번, 두 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창의적이네,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장난이에요, 엄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음식을 챙기고 나를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예전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가득한 그 방에서 나는 이제 투명인간 같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무시가 아니었다. 나는 지워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음악을 틀지 않았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가 사는 아파트를 생각했다. 아버지가 내준다고 믿고 있는 그 집. 내가 매달 내고 있는 대학 등록금을 생각했다. 그가 과소비했을 때 내가 갚아준 카드값을 생각했다. 그는 내가 뒤에서 하고 있는 걸 전혀 몰랐다. 나는 그가 스스로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길 바랐기 때문에 모든 걸 조용히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친절을 이용했다. 집에 도착해 냅킨을 꺼내 그 못된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최악의 엄마. 아마 그게 그의 진심일지도 몰랐다. 나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주고 그의 사랑을 얻으려 애쓴 건 아닐까? 냅킨을 부엌 식탁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제는 아니야,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날 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다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기로 했다. 그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그는 모욕을 돌려줬다. 다음 날 아침 중요한 전화를 몇 통 걸었다. 그 후 7일 동안 내 전화기는 조용했다. 전화도 문자도 저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말조차 없었다. 그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렸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걱정하며 모든 게 괜찮은지 묻는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런 건 이미 수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예전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계속 주고 돕고 희생하면 언젠가는 날 고마워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사랑은 느린 고문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첫날은 태민이의 아기 사진과 학교 상장 밑에 보관해둔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봤다. 그의 이름이 적힌 아파트 임대 계약서를 찾았다. 하지만 보증금은 내 통장에서 나갔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이라고 말했지만 보증금을 낼 때는 내가 조용히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동차 보험 서류도 있었다. 아버지가 한 선물이라고 했지만 매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나였다. 태민이는 전혀 몰랐다. 나는 그가 알지 못하게 했다. 그가 빚진 기분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하다고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독립은 잔인함으로 변했고 나의 친절은 나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 독립은 잔인함으로 변했고 나의 친절은 나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박노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설아 씨, 그는 놀란 듯 말했다. 명절에 연락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했다. 다음 달부터 김태민의 아파트 임대료를 지급하지 말 것. 내 보험으로 들어있는 그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것. 그가 비상시에 사용하던 내 신용카드 계정에서 그의 이름을 제거할 것. 모든 일은 조용히 진행될 것이다. 드라마도 소란도 없이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지원을 그냥 거두는 것뿐이다. 박노빈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다. 태민이가 7살 때
우리가 해변에서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웃던 시절. 그때 나는 그의 전부였다. 그가 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적이 되기 전이었다. 그 애가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했어요. 마침내 나는 말했다. 일부러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허락하는 마지막이죠. 박노비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난 후 며칠 동안 하루하루가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엔 차와 함께하는 고요함, 그리고 슬픈 기억들. 오후에는 집 청소를 하며 매번 설날 저녁마다 느꼈던 그 소외감을 떠올렸다. 그가 전화를 할까 계속 생각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챌까? 혹시 사과를 할까?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7일째 되는 날까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으려다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아 버튼을 눌렀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려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나예요. 태민이, 제발 이러지 마요. 배경에서 자동차 소리, 그리고 걸어가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어린 시절 무언가를 원할 때 흘리던 가짜 눈물이 아니라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울음이었다. 오늘 월세를 내러 갔는데 카드가 거절됐어요. 집주인이 3일 안에 안 내면 나가래요. 그리고 보험이 끊겨서 차도 견인됐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제발. 이거 엄마가 한 거죠? 다 알아요. 그냥 나랑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 순간이었다. 설날도, 냅킨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아닌 그가 마침내 인정한 바로 그 순간. 나는 단순한 지갑도 예비 계획도 아닌 그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뻐야 할 순간이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그저 공허했다. 아버지는 뭐래?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시던데? 태민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니래요. 내가 알아서 하래요. 나는 길게 피곤한 숨을 내쉬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은 좋은 순간에만 나타난다고. 나만이 모든 걸 함께 해왔어. 알아요. 그는 속삭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냥 장난친다고 했는데 엄마 상처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 나는 의도치 않게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내가 해주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잃으니까 갑자기 내가 다시 덤마가 됐네. 그는 더 크게 울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쿨한 아버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있는지 보라고. 제발 끊지 마. 나 엄마 필요해. 나는 부엌 식탁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그가 준 그대로 접힌 냅킨을 바라봤다. 나도 내가 필요했어? 그리고 내가 준 건 이거였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그리고 그 애원의 밑바탕에는 설날 아침의 웃음소리가 나쁜 노래처럼 계속 맴돌았다. 그건 선물 때문도 냅킨의 독한 말 때문도 아니었다. 그가 나를 하찮게 대했던 그 태도 때문이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낡은 장난감을 불쌍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 냅킨은 장난이 아니었다. 메시지였다. 넌 이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안락한 삶이 무너지자 나는 다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아파트도 차도 없이. 그는 무대 뒤에서 모든 걸 지탱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냈다. 이상한 건 전화를 받았을 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거다. 그저 지쳐 있었다.
내 아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그 삶에. 다음 날 아침, 나는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커피를 내렸다. 마시진 않고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걸 바라봤다. 그가 다시 전화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생각하면서.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전 10시, 그의 실제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엄마. 그는 내가 전화를 끊을까 봐 급하게 말했다. 우리 어디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갈게요. 제발 이번엔 끊지 마세요. 나는 끊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졌다. 그가 다시 말을 꺼냈다.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사람들 웃기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의 목소리가 다시 갈라졌다. 이번엔 정말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다. 요즘 친구 박진우 집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는 연락도 안 해요. 문자 한 번 보냈는데 힘든 건 미안하지만 자기 일 아니라고. 내 차는 아직 차량 보관소에 있어요. 찾을 돈이 없어요. 나는 두 손으로 전화기를 잡은 채 부엌 조리대에 기대섰다. 그토록 오래 기다린 말을 들었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저 슬프고 피곤했다. 이제 나는 그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는 일이 잘못될 때만 나를 찾았다. 나는 유리 안의 소화기 같은 존재였다. 비상시에만 쓰이는. 있잖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수년 동안 내가 그냥 날 부를 때 목소리에 사랑이 묻어나길 바랐어.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저도 그래요? 그냥 방법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 한 말들이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었어요.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안해. 아파트랑 차를 잃기 전까지는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돈이나 물건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그리워요. 우리 사이를 바로잡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약해졌다. 내가 믿어줄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잠시 그를 다시 보았다. 천둥 번개 치던 날 내 침대로 기어들어오던 어린 소년. 첫 직장을 얻고 전화를 걸어오던 10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나를 안아주며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하던 청년. 그는 수년 동안 나를 밀어냈지만 이제 다시 나를 원하고 있었다. 내가 우리 사이를 고치려는 걸 막는 건 아니야. 나는 말했다.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하는 건 이제 안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직접 일해서 월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야. 스스로를 책임지는 게 어떤 건지 배워야 해. 그게 어른이 하는 일이야. 그럼 벌 주는 거네요? 아니,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건 경계선을 두는 거야? 그는 마치 배를 세게 맞은 듯 크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도와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반박도 화도 내지 않았다. 그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요. 아무것도 하고 속삭이듯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다리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가 방금 한 일은 단순히 우리 사이의 문을 닫는 게 아니었다. 그 문을 잠근 것이었다. 쉽지 않았다. 나의 모든 본능은 당장 달려가서 다시 모든 걸 고쳐주고 원래대로 만들고 싶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는 다시 아버지를 영웅으로 떠받들 것이고 이번 일을 또 하나의 내 심술 정도로 여길 것이다. 내 마음이 부서진 결과라는 건 생각조차 안 하면서. 그래서 나는 가슴속 고통이 굳은 시멘트처럼 자리 잡도록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친구 박지연이 찾아왔다. 그녀도 교사이며
가족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무언가 달라진 걸 눈치챘다. 설아 씨,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강한 사랑이네. 아니. 거짓 없는 사랑이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한 듯 했다. 설아 씨,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부모라는 게 아이의 이야기 속에서 자격이 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아마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는 드디어 그가 나에게 씌운 역할 최악의 엄마들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그를 성장시키고 앞치마 둘은 현금 인출기 이상으로 나를 보게 만드는 길이라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화난 전화는 태민이가 아니라 정확히 예상한 시간에 걸려온 아버지에게서였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전화를 받았다. 왜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거나 아직도 그가 예전처럼 화를 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걸지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인사도 예의도 없이 그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태민이가 엉망이야. 여기저기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어? 월세도 못 내고. 너 차 보험도 끊었다면서. 나는 접시를 말리며 시간을 끌었다.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내 거야? 그리고 그 차 보험은 내 보험에 묶여 있던 거고. 그 애가 소유한 건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바보 같은 농담 때문에 자기 아들을 망치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매번 싸울 때마다 들리던 그 짜증 섞인 비음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아니,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 애가 수년 동안 나를 쓰레기처럼 대했고 이제 그걸 더는 허락하지 않기로 한 거야. 내게 화났다고 벌 주는 거잖아. 참 웃기네. 넌 감정적인 부분에는 전혀 없었잖아, 설아. 그냥 돈으로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지?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애한테 날 차갑고 무정하다고 세뇌했지? 내 신용이 엉망이라 아파트 보증금을 못 낼 때 누가 대신 내줬는지 알아? 누가 그 애가 먹고 타고 다니도록 챙겨줬는지 알아? 나야. 그 애가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느끼길 바라서 다 조용히 했어. 너랑 경쟁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행복하길 바랐어. 잠시 멈춤이 있었다.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는 소리가 들렸다. 넌 늘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한결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넌 그 애가 내가 해준 걸 절대 못 보게 만들었어. 그는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 후 나는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기 시작했다. 태민이의 친구들이 졌던 사람들은 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독이 되는 존재라는 식의 모호한 글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 소도시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분 만에 태민이 괜찮아요. 가족 문제 있다던데 그 설날 일은 좀 심했더라 같은 메시지가 내 휴대폰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곧 태민이의 대학 친구들 계정에서도 글이 보였다. 예전에 태민이가 단체 여행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던 여자애들이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런 짓 했다면 평생 말 안 할 거야. 웃음이 나왔다. 평생 말 안 한단. 필요할 때 빼고는 원래 나한테 말도 안 하던 애들이면서. 나는 그 어떤 글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내 입장을 변명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죄책감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쟁을 혼자 치르고 있다는 피로감이었다. 나는 내가 돈을 대준 이야기 속에 자격이 되었고 이제 모두가 그 연극을 구경하는 관객이 된 셈이었다. 그 주말
조카 김은하가 찾아왔다. 태민이 또래로 똑똑하고 솔직하며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아이였다. 그녀는 따뜻한 초콜릿 2잔과 걱정스러운 표정을 들고 들어왔다. 그 오빠, 이번 일 완전 이용하고 있어요. 그녀는 허락도 없이 내 안락의자에 앉았다. 어제 영상까지 올렸더라고요. 버림받은 불쌍한 자식이라고 울면서. 슬픈 음악도 깔고 다 했어요. 나는 반응하지 않고 초콜릿을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있잖아요. 은하가 말을 이었다. 댓글 절반은 오빠를 비난했어요. 누가 예전 SNS 캡처를 올렸거든요. 두 부모님한테 다 응석 부리며 자랐다고 자랑하던 글 이 사람들 금방 눈치채더라고요. 나는 놀랐다.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줄 줄은 몰랐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빠를 흔들기엔 충분했나 봐요. 오늘 아침에 영상 지웠어요. 완전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이모. 그런데 솔직히 전 이모 이해해요. 그 냅킨 일은 진짜 잔인했어요. 나는 벽난로를 바라봤다. 태민이가 아직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던 시절 크리스마스 양말을 걸어두던 그 자리.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난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나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모가 망친 게 아니에요. 은하가 단호히 대답했다. 그냥 그 애의 환상을 끊어준 거죠. 그날 저녁, 나는 언니 집에서 열린 가족 바비큐에 갔다. 몇 주 전부터 가겠다고 약속했고, 취소하면 사람들 입방아에 더 오를 것 같아 가기로 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졌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악역이 뭔가 드라마틱한 말을 하길 기다리면서. 설아, 사촌 김민석이 맥주를 들고 말했다. 설아, 사촌 김민석이 맥주를 들고 말했다. 태민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로 물어봐도 돼요? 다들 그 얘기 하거든요.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아이들과 이웃들, 그리고 전체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애가 나한테 냅킨을 줬어. 나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거기엔 최악의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약 4천만 원짜리 현대 제네시스를 줬지? 그게 전부야. 뒷마당이 조용해졌다. 아이들마저 노는 걸 멈췄다. 나는 그 침묵이 스며들게 놔뒀다. 그러고 나서 덧붙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인생에 대한 지원을 끊었어. 자기를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엄마 없이 세상이 어떤지 배우게 하려고. 누군가 박수를 쳤다.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의외로 내 언니도 박수를 쳤다. 잘했어. 누군가는 이 가족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됐거든. 언니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이해받는 사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울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일의 무게를 느꼈다. 완벽하려 애썼던 세월, 아무 데가 없이 준 사랑. 아버지를 택한 아들이 남긴 침묵. 나는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었다. 희망을 주었고 이제야 비로소 사랑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던 걸 멈췄다. 다음 주가 되자 이 일은 더 이상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하나의 쇼가 되었다. SNS는 사적인 고통을 공개적인 오락거리로 만드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안다. 그리고 태민이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자기 역할을 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 사진 여러 장을 올리고 차갑고 무정한 여자에게 버림받은 감정적으로 굶주린 아들이라는 긴 글을 덧붙였다. 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는 돈이 엄마를 만드는 게 아니다. 진실을 말해서 버림받았다.
평생 눈치를 보며 살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한다고 썼다. 그 글은 교묘했고 거짓이었으며 완벽하게 연출되어 있었다. 몇 시간 만에 좋아요는 수천 개,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다. 낯선 사람들이 동정을 표하고 옛 그부들이 서로를 태그하며 충격을 표현하고 심지어 몇몇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치유란 가족일지라도 독이 되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캡션과 함께 공유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숫자가 올라가는 걸 지켜봤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 소도시에서 나는 한 주 동안 경계해야 할 인물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진짜 아팠던 건 글 자체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교장 선생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설아 선생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학교 대체 교사 중 한 명이 태민 씨 글을 자기 SNS 스토리에 올렸어요. 교육청에서도 봤습니다. 지금 교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어요. 선 넘었죠? 이제 나의 사적인 굴욕이 20년간 쌓아 올린 나의 직업적 명성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모든 교직원에게 전문성과 SNS 경계, 개인적인 문제를 직장에 끌고 오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태민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 주 토요일, 나는 마트에서 그의 아버지를 마주쳤다. 처음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더 늙어 보였고 더 지쳐 보였다. 하지만 나를 보자 얼굴이 굳더니 곧장 나를 향해 걸어왔다. 설아, 그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서 보니 재밌네. 집에 틀어박혀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사과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며 차분히 말했다. 숨은 게 아니라 장 보러 나온 거야? 그는 웃었지만 기쁜 웃음은 아니었다. 넌 정말 태민이 인생을 망쳤어. 그 애 지금 며칠마다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있어? 이렇게 차갑게 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더군.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지내는데? 내 질문에 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가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애가 그러더군. 일이 조금만 복잡해지자마자 당신이 사라졌다고. 그는 비웃듯 말했다. 그 애 벌써 25이야. 어린애가 아니라고. 문제 몇 개 못 견디면 아직 성숙한 게 아니지.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태민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그 매끄러운 말과 연습된 매력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을 보면서 차갑고 거리감 있고 감정적인 대가를 치를 순간이 되면 바로 사라지는 모습. 웃기네. 날 이기적인 엄마라고 부르긴 쉬웠지? 그런데 막상 그 애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땐 누구보다 먼저 도망갔잖아. 난 그 애 엄마가 아니야? 맞아. 하지만 당신은 그 애가 좋은 부모라고 부르게 놔뒀지? 그걸 부추겼잖아. 지킬 수도 없는 약속으로 충성심을 샀고. 책임은 없이 칭호만 원했지?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넌 그냥 그 애가 날 선택해서 배 아픈 거잖아. 아니,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진짜 부모인 척하는 걸 그만둘 뿐이야. 우리는 마트 채소 코너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20년간의 삼각관계가 드러났다. 사랑도 가족도 아닌 그저 연기였음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쇼핑카트를 밀고 돌아섰다. 마치 조금 전 완전히 들통난 게 아닌 것처럼. 그날 저녁 나는 태민이에게서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 직접 전화하지 않고 마치 바다에 던진 병 속 편지처럼. 자동응답기에 말을 남겼다. 엄마 직장까지 얽힐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키울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제 입장을 알았으면 했어요. 엄마 일에 영향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너무 외로웠고
사람들이 내가 뭘 겪는지 봤으면 했어요. 선 넘었다면 미안해요. 냅킨에 대한 사과도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작은 후회의 조각뿐.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용서는 아니었다. 그저 예전 우리 모습에 대한 씁쓸한 그리움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빈 종이를 바라봤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저 모든 무게가 나를 덮게 놔뒀다. 배신, 공개적인 수치.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는 늘 자기에게 유리한 버전을 택할 거라는 차가운 현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에게서 온 문자였다. 생각하고 있었어. 넌 모든 부모가 하고 싶어 하면서도 무서워서 못하는 일을 했어? 스스로를 지켰어.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다. 어쩌면 나는 그가 그린 괴물이 아닐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는 그저 그의 이기심을 더는 부추기지 않은 인생 최초의 사람이었는지도. 목요일 아침 편지가 도착했다. 하얀 봉투 안에 태민이가 또박또박 쓴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그 애가 어렸을 때 생일 선물이나 어버이날 선물에 함께 보냈던 감사 카드에서 보던 바로 그 글씨였다. 아직 우리가 어른의 방식으로 서로를 상처 주기 전의 시절이었다. 나는 한동안 봉투를 열지 않았다. 아침 신문역,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마치 손끝이 닿으면 따가울 것처럼 한두 번 만져보고는 그대로 두었다. 안에 든 내용이 두려운 건 아니었다. 그걸 읽고 내가 느낄 감정이 두려웠다. 사흘이 지나서야 마침내 봉투를 찢어 열었다. 엄마, 내가 용서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사실 용서를 부탁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건 침묵으로 지내는 게 엄마의 분노를 마주하는 것보다 더 괴롭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성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요. 부모님의 이혼, 집을 오가며 살아야 했던 일,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를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말하던 것들. 나는 아버지에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는 단순하고 쉬운 사람이었거든요.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았고 깨진 조각들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떠나지 않았어요. 늘 조용히, 꾸준히 내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이용했어요. 엄마는 절대 반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안전한 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마침내 반격했을 때 나는 엄마가 넘을 수 없는 선을 내가 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되돌려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제는 보인다고, 엄마가 보인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편지는 길지 않았다. 반 페이지 정도. 극적인 애원도 당장 변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그저 단순하고 지친, 진짜 같은 말뿐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온갖 울음 섞인 전화나 공개적인 소동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건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관객을 위한 연기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았을 때 쓰는 편지였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어린 시절 사진과 어버이날 카드들이 있는 서랍에 넣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아이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주말 나는 그의 새집 앞을 차로 지나갔다.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시내 피자 가게 2층, 금속 계단이 달린 문짝 페인트가 바랜 작은 원룸. 나는 초인종을 누르거나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길 건너에 차를 세우고 영화 속 슬픈 인물처럼 한동안 지켜보기만 했다. 점심 무렵 그는 배낭을 메고 나왔다. 아마 출근하는 길 같았다. 예전보다 야위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부서진 건 아니었다. 걷는 모습이 달라져 있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눈은 앞을 똑바로 향했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한 채 길을 건너 작은 사무실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남겼다. 안에는 한 장짜리 메모. 노력하는 내가 자랑스럽다. 계속해. 엄마. 서명은 필요 없었다. 돈도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도 없었다. 그저 인정이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하게.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차리고 TV를 켰다. 그저 침묵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외롭지는 않았다. 적어도 예전처럼은 아니었다. 보고 싶긴 했다. 하지만 그의 인정을 갈망하지는 않았다. 그 냅킨과 이 편지 사이 어딘가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나는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옛 모습을 이미 떠나보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진짜로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모습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사이의 금을 고칠 계획이 없었다. 그건 이제 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 애에게 넘어지는 법과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쳤다. 그가 내 삶에 돌아오든 아니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였다. 어쩌면 엄마가 된다는 건 물러서는 걸 의미할 때도 있다. 아기가 아니라 너무 깊어서 당연시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부엌 서랍에서 그 냅킨을 꺼냈다. 여태까지 보관해 둔 채였다. 아직도 단정히 접혀 있었고 그 잔인한 글씨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최악의 엄마. 하지만 더 이상 나를 베지 못했다. 이젠 내가 모래 위에 그은 선의 증거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예비 계획이나 안전망이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요구했었다. 냅킨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닫았다. 모든 이야기가 포옹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어떤 이야기는 침묵과 이해, 그리고 단단히 지킨 경계로 끝난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했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진실이 또렷하게 보였다. 모든 이야기가 화해로 끝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이 스스로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